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은퇴하면 조용한 시골에 전원주택 하나 지어야지. 텃밭에서 상추도 따고 마당에 고양이도 키우고 아침마다 맑은 공기 마시며 여유롭게 사는 삶.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은 그 꿈을 접고 전원주택에서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아니, 그 좋은 집을 왜 포기하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살아보니 현실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왜 요즘 전원주택을 포기하고 도심으로 다시 돌아오는지, 그리고 노후에 진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은 어떤 건지, 지금 몰랐다간 분명 후회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당 있는 집이나 시골로 내려갈까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답니다. 아침마다 새소리 들리죠. 텃밭에서 직접 채소도 따먹죠. 공기도 맑고 마음도 맑아지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몇 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첫 번째, 관리의 늪에 빠집니다. 봄에는 잡초, 햇살만 쨍하면 마당 가득 풀밭입니다. 하루만 미뤄도 무릎까지 자랍니다. 여름엔 벌레, 진딧물, 모기, 개미, 거미줄, 지네까지. 밤엔 날파리, 낮엔 벌. 방충망 붙여도 소용없습니다. 가을엔 낙엽. 바람 불면 지붕 위까지 수북합니다. 치우지 않으면 배수관 막히고 곰팡이 생깁니다. 겨울엔 눈. 눈 오면 삽들고 나가야 합니다. 계단, 진입로, 지붕까지. 안 치우면 미끄러져 다칩니다. 전원주택은 집이 아닙니다. 하루도 쉴 수 없는 현장입니다. 두 번째, 고장 나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난방이 안 됩니다. 도시에선 관리실에 전화하면 끝나지만 전원주택은 다릅니다. 직접 알아보고, 직접 연락하고, 직접 날짜 잡고, 직접 사람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눈 오면요? 못 옵니다. 고치는 건 커녕 추위에 떨면서 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수도 얼고 전기 나가고 화장실 막혀도 해결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집에 사는 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병원 너무 멉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조이고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까지 40분, 버스는 하루 5대, 119 불러도 늦습니다.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 있습니다. 시골은 공기는 맑지만 병원은 멀고 작습니다. 정밀검사, 수술, 응급실 없습니다. 서울 큰 병원 가보세요라는 말 그제야 듣게 됩니다. 네 번째, 외롭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마당은 넓지만 사람은 없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아무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웃은 걸어서 10분 거리.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도시에선 밥 드셨어요? 인사라도 있었지만 여긴 없습니다. 정적이 너무 길어지면 고요가 평화가 아니라 공포로 바뀝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말하고, 혼자 감당합니다. 사람이 없는 전원 생활은 자연 속에서 혼자 갇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식? 안 옵니다. 주말마다 올게요. 가까운 데니까 자주 올게요. 말은 쉽죠. 하지만 멀고 불편하면 한 달, 2달, 발길이 끊깁니다. 결국엔 내가 도시로 가야 손주 얼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기대합니다. 하지만 결국 깨닫게 됩니다. 이 집은 나 혼자 사는 집이구나. 여섯 번째, 팔고 나올 수 없습니다.
몸이 안 따라줘서 도시로 다시 나가고 싶을 때 집을 팔아야 하는데 팔리질 않습니다. 전원주택은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보다 팔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매물은 쌓입니다. 3억 들여 지은 집 1억 5천에도 안 나갑니다. 심지어 중개소에선 이거 그냥 임대 놓으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임대 놓을 사람도 없습니다. 팔리지 않는 집은 내 삶을 가둬버립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전원주택은 몸이 건강할 때만 가능한 삶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집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계단 없는 빌라, 저층 아파트가 인기입니다. 예전에는요, 빌라 산다 하면 괜히 기죽는 분위기 있었죠. 엘리베이터도 없고 조명도 어둡고 좀 불편하지 않아? 아파트가 훨씬 낫지.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눈치 빠른 사람들이 전원주택 대신 계단 없는 빌라나 저층 아파트로 몰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유가 너무 확실하거든요. 첫째, 계단이 없습니다. 노후의 최대적이 뭔지 아십니까? 계단입니다. 무릎 나가고 허리 나가면요, 계단은 고통입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3층도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빌라나 리모델링된 저층 아파트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3에서 5층짜리 아파트라도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반대로 저층이라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은 황금 입지입니다. 이건 거동이 불편해지고 나서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계단 없는 집, 이건 나이 들어선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둘째, 조용합니다. 빌라가 시끄럽다고요? 요즘 신축 빌라, 방음 장난 아닙니다. 대단지 아파트보다 오히려 조용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저층 아파트도 세대수가 적고 골목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복잡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됩니다. 애들 뛰는 소리 안 나고 이웃 간 층간 소음도 거의 없고 혼자 조용히 살기 딱 좋은 집이 많습니다. 노후에는 시끄러운 집보다 적막한 평온이 진짜 복입니다. 셋째, 다 가깝습니다. 시장, 병원, 약국, 버스 정류장까지 도보 5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전원주택은 예쁩니다. 하지만 약 하나 사러 나가는데 차를 타야 한다? 그건 불편함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계단 없는 빌라나 저층 아파트는요, 대부분 도심 생활권 안에 있어서 슬리퍼 끌고 나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게 나이 들수록 얼마나 중요한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넷째, 작지만 내 몸에 딱 맞는 집. 거실 넓고 방 많은 집, 청소하기 좋으셨나요? 전기세, 수도세 감당할 만하셨나요? 나이 들면요, 넓은 집은 공간이 아니라 일거리가 됩니다. 방이 많아도 그 방은 쓰지 않습니다. 그저 청소해야 할 공간이 하나 더 늘어날 뿐입니다. 빌라도 저층 아파트도 집이 작고 단순해서 덜 불편하고 덜 지칩니다. 혼자 사시든 둘이 사시든 내 삶에 딱 붙는 집, 지금은 그게 필요할 때입니다. 다섯째, 이 집은 팔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은요, 좋은 집이라도 안 팔립니다. 집값이 안 오릅니다. 심지어 살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도시 안에 있는 빌라나 저층 아파트는요, 임대 놓기도 쉽고 필요하면 바로 매각도 가능합니다. 언젠간 팔 수 있다. 이 말이 주는 안정감, 생각보다 큽니다.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 집, 이게 노후의 자유입니다. 정리하면요, 빌라도 저층 아파트도 보기엔 단출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내가 참 잘 골랐다 싶은 순간이 옵니다. 노년의 집은 예쁜 집이 아니라 살기 편한 집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실버타운. 지금은 예전과 다릅니다. 한때는 노인들만 모여 사는 곳이라며 꺼리는 분들도 계셨지만
요즘 실버타운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전문 간호 인력이 상주하고 영양 맞춘 식사가 제공되며 24시간 응급 대처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문화 프로그램, 운동, 영화 감상, 취미 반까지 단순한 노인 시설이 아니라 노후 라이프 센터에 가까운 곳들도 있습니다. 다만 실버타운도 좋은 곳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민간형 실버타운은 비용이 높고 입소금만 수천만 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공공형 실버타운을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1. 의료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곳인가?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응급 대응 가능한가? 협약된 병원이 근처에 있는가? 2. 월 비용이 합리적인가? 민간형은 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도 존재. 공공형은 월 40에서 70만 원 수준. 식사 포함 여부 확인 필요. 3. 주변 환경은 안전한가? 시장, 병원, 공원까지 도보로 가능해야 함. 고립된 외곽 시설은 비추천. 4. 운영 주체가 믿을 만한가? 민간 운영, 종교재단, 복지재단, 민간 중에도 입소금 받고 운영 중단 사례 있음. 주의 필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 이런 곳이 있습니다. LH형 공공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불림. 전국에 설치 중 서울 마포, 경기 화성 남양주, 대전, 전주, 창원 등. 입주 조건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신청은 LH청약센터, 지자체 복지과 통해 가능. 지자체 운영형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경기도 성남시, 서울 노원구 등에서 직접 운영. 소규모 주거 돌봄 제공. 치매 초기 어르신에게도 적합. 보건복지부 연계 노인복지주택 목록. 노인복지주택 현황 검색 시 정부 포털에서 열람 가능. 이런 곳은 피하세요. 공사 중인 민간 실버타운, 입소금부터 요구하는 곳. 운영 불확실. 실제 입소 못한 피해 사례 존재. 병원마트 멀고 교통 불편한 외곽 독립형. 생활 편의성이 떨어져 감금 생활처럼 느껴지는 곳도 있음. 정리하면 실버타운은 잘만 고르면 내 건강을 챙기고 외로움을 줄이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잘못 고르면 돈 쓰고 외롭고 불편한 세 가지 고통이 한 번에 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보기 좋은 실버타운 말고 살기 좋은 실버타운을 고르셔야 합니다. 세 번째, LH 고령자 맞춤 임대주택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소득 조건이 맞고 무주택자라면 입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금 적고 월세도 매우 저렴. 엘리베이터 있음. 경로당, 커뮤니티 공간, 관리사무소 완비. 의료복지기관 인근의 위치.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있다는 걸 몰라서 놓칩니다. 심지어 자격은 되는데 신청 안 해서 기회를 놓친 분들도 많습니다. 이건 아는 사람만 혜택받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이 집, 당신은 자격이 되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겁니다. 나라에서 주는 좋은 집이 있습니다. 이름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LH 고령자 임대주택 혹은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조건만 맞으면 보증금 적고 월세 10에서 30만 원에 엘리베이터 있고 병원 가까운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복지예요. 당신이 낸 세금으로 만든 당신을 위한 기회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자격되는 분들이 이걸 몰라서 그냥 지나갑니다. 정보를 접한 적도 없고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고 신청 방법도 복잡해 보여서 그냥 포기합니다. 난 해당이 안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 기회를 버리십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해당되시나요? 만 65세 이상이신가요? 무주택자신가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수급자이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청약 통장 없어도 됩니다. 자식이 집을 갖고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이거 모르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모집 공고 확인 온라인 신청 가능. 2.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과 방문 담당자가 대신 도와줍니다.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자녀가 함께 가도 됩니다. 3. 모집 공고는 1년에 몇 번 안 납니다. 기회가 열렸을 때 잡지 않으면 1, 2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서울 마포, 경기 화성, 남양주, 수원, 인천 계양, 부평, 전주, 대전, 창원 등 전국 곳곳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공급이 더 확대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쟁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보를 들으셨다면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당장 청약센터 들어가서 가까운 지역 모집 공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격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다. 그런데도 놓치는 사람 정말 많다. 정보가 없어서 그저 몰라서. 이건 복지가 아니라 정보를 아는 사람만 받는 기회입니다. 지금 신청 안 하면 그 집은 남이 들어갑니다. 4번째, 요즘 부모님들 자녀랑 붙어 살진 않지만 근처로 이사합니다. 요즘 부모님들 똑똑합니다. 같이 안 삽니다. 그렇다고 멀리서 외롭게도 안 삽니다. 적당히 가까이 필요할 땐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거리. 이게 요즘 부모님들이 택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집을 고릅니다. 자녀 집과 차로 10에서 15분 거리. 작은 전세집 또는 보증부 월세. 병원, 시장, 약국은 필수. 1층 또는 엘리베이터 있는 집.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을 동네. 관리비 폭탄 안 나오는 구조. 왜 이렇게 하냐고요? 같이 살면 불편합니다. 생활 방식도 다르고 손주 키우느라 눈치 보이고 내가 이 집 주인인지 손님인지 헷갈립니다. 근데 멀리 살면요? 아플 때 바로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급할 때 엄마 어디야? 아버지, 지금 병원 가세요. 이 한마디도 바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 거리, 서로 돌볼 수 있는 거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구조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거주 방식, 도시 근교의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핵심 도시, 주변, 전세 1억에서 2억 이하로 들어갈 수 있는 매물이 꽤 많습니다. 단지 싸기만 한 곳이 아니라 병원, 시장, 약국, 교통까지 갖춘 실거주 중심 지역이 인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자녀가 있다면 차로 20분 이내에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서울과 맞닿아 있고 지하철 8호선 연장 예정, 전통시장, 종합병원, 생활시설 풍부, 1.5억 내외로 빌라나 다세대 전세 충분히 가능. 하남시 덕풍동, 신장동, 스타필드, 병원, 카페 거리 다 있음. 나이 드신 분들 산책하며 살기 좋은 환경. 전세 1.2에서 1.8억 수준. 고양시 화정, 능곡, 일산 동구. 병원, 문화시설 잘 돼 있고 대형마트 근처 많음. 지하철역 인접한 저층 아파트도 다수. 1억 초중반대 소형 전세 다수 존재. 인천에 자녀가 있다면 조금만 이동해도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부평구, 시장, 병원, 문화센터 밀집 지역, 노후 생활 기반 완비, 전세 1억 이하 빌라도 꽤 있음. 계양구 작전동,
효성동 일대, 조용한 주택가 분위기, 세종병원 인근 등 교통생활 인프라 균형 좋음, 검단 신도시 외곽 지역, 새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저렴한 빌라 밀집, 1.2에서 1.7억으로 깨끗한 전세 가능, 신도시 인프라 가까워 점점 살기 좋아지는 곳. 부산이라면 이런 조합도 많습니다. 김해 삼계동, 장유 일대, 부산보다 조용하고 병원, 마트, 문화시설 갖춰져 있음. 1억 내외 전세 다수. 부산 자녀와 30분 거리. 양산 북정, 중부동 일대. 부산 지하철 연장선 연결, 교통 좋아지고 있음. 경전철 도보생활권으로 인기 상승 중. 1억에서 1.5억 전세주택 찾기 좋음.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도시보다 집값 전셋값이 낮다. 생활 인프라는 충분하다. 자녀와 왕복 1시간 이내 거리로 정서적 연결이 유지된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필요할 땐 금방 도움받을 수 있다. 이런 곳에 전세 1억 2억 이하로 내 공간을 하나 마련해 두는 것. 이게 바로 요즘 부모님들의 똑똑한 주거 전략입니다. 5번째, 어디 사느냐가 인생을 바꿉니다. 사람은 결국 동네를 닮아갑니다.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하루 리듬, 건강 상태,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결정짓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단순히 자녀와 가까운 곳이 아니라 혼자 살아도 괜찮은 지역을 찾습니다. 왜냐고요? 집만 보고 이사했다가 마트는 차 타고 20분, 병원은 시내 나가야 돼요. 이런 구조라면 나이 들수록 고립감만 깊어지고 외출은 줄어들고 건강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고를 때는 다음 4가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병원까지 거리. 가까운 동네 의원은 기본, 종합병원 또는 응급실 있는 중형 병원이 차로 15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기준으로 동네를 봐야 합니다. 2. 마트 시장 약국 도보 10분 생활권.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걸어서 장 보러 못 가면 노년엔 그 집이 감옥입니다. 마을버스가 많고 지하철역도 걸어서 닿을 수 있어야 집에만 있지 않는 삶이 가능합니다. 3. 엘리베이터 있는 저층 아파트 또는 1층 구조. 요즘 4층짜리 아파트도 계단만 있으면 노후엔 무용지물입니다. 지은 지 20년 넘었더라도 엘리베이터 있는 곳, 빌라라도 1층이거나 층간소음 걱정 적은 구조를 우선하세요. 4. 사람 사는 동네. 주변에 경로당, 문화센터,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있는지 보세요. 60대 이후엔 적적함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함께 걷는 사람, 눈 인사 나누는 이웃이 있는 동네는 우울증을 막아주는 백신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요즘 인기 있는 지역들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이건 자녀 근처 개념이 아니라 살기 좋은 동네 자체로 선택받는 곳입니다. 수도권 인기 지역, 비교적 저렴하고 인프라 좋은 곳. 경기 평택 안정리, 송탄역 일대, 미군기지 인근 상권 활발. 전세 1억 초반대 다세대, 아파트 다수. 병원, 마트 카페 밀집, 외국인도 많아. 활기 있는 분위기. 청라국제도시 외곽 빌라촌. 인천 2호선 연장선 예정. 청라의료복합단지 개발 중. 외곽 빌라는 1.5억 내외 전세 가능. 고양 덕양구, 능곡역 일대. 지하철 3호선, GTX 예정지. 능곡시장, 병원, 문화복지시설 풍부. 전세 1.2에서 1.8억 빌라, 저층 아파트 존재. 지방 인기 지역, 조용하고 넓은 곳 원하는 분들. 전라 순천 신대지구, 연양동. 순천 시내, 광양 연결 중심. 종합병원, 도서관, 시장 조화. 전세 1억 이하도 가능. 단지형 아파트 밀집. 경북 포항 효자, 양덕 일대.
바닷바람 시원하고 도시계획 깔끔, 큰 병원, 공원, 대형마트 인접, 1억에서 1.5억 저층 아파트 가능. 충남 아산 온양 온천역 인근, 온천지대, 생활 인프라 완비, 서울과 1시간 거리, 교통 우수, 전세 1억에서 1.8억 저층 아파트 다수.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집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설계된 동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늙어서도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생활을 사는 시대입니다. 자녀와 가까운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지역 선택을 잘못하면 값 싸도 삶이 피곤하고 멋져도 외롭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 동네에서 나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 이 질문에 예스가 나오는 동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요즘 부모님들은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집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유리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전세만 고집하지 마시고 보증부 월세도 함께 고려해 보세요. 요즘은 보증금 1억 플러스 월세 20만 원 안팎으로도 조용하고 살기 좋은 빌라, 다세대 주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구리, 계양, 고양, 부평, 김해, 양산 같은 지역에서는 전세보다 월세 조건이 더 좋은 매물도 종종 보입니다. 둘째, 고령자 전용 커뮤니티 아파트도 있습니다. 요즘은 지자체나 LH에서 운영하는 실버 전용 주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혹시 내가 아프면, 혹시 혼자 있으면 이런 불안감인데요. 그런 걱정을 줄일 수 있는 고령자 맞춤형 단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LH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전국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전 손잡이, 응급 호출 시스템 등 고령자 맞춤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우선 입주 대상이 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실버하우징, 의정부, 수원, 파주, 시흥 등 운영 중, 단지 내에 복지사 상주, 공동식당, 건강 프로그램 운영, 입주자들끼리 교류하며 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임대료 10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단지 싸고 안전한 것뿐 아니라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설계된 공간입니다.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삶의 질까지 고려한 노후 주거 대안으로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셋째, 자녀와 따로 살면 복지 혜택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자녀와 따로 거주하면 가구가 분리되기 때문에 복지 혜택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독립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노인복지 혜택 등에서 실질적 차이가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 자녀와 주소지가 같고 한 세대 가구로 묶여 있으면 부모님이 직장 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별다른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를 분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부모님의 실제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어 오히려 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부모님이 65세 이상이시고 자녀와 같은 가구로 묶여 있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부모님 기준에도 반영돼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구 분리를 하면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선정 기준이 계산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등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가구 단위로 선정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와 따로 주소를 두고 가구 분리를 하면 복지 수급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심리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정확히 주소를 분리하고 주민등록상 다른 가구로 설정하는 것, 이게 노후 복지를 받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 설득이 고민이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자녀들도 부모님이 함께 사는 건 부담스럽지만 가까이 있어주는 건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살자 대신 가까이에서 서로 도우며 살자는 제안, 오히려 자녀들에게도 더 편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매물은 직접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앱이나 다음 부동산에 전세 1억에서 1.5억, 보증부 월세, 엘리베이터, 1층 같은 조건을 넣고 지역을 고양, 하남, 계양 등으로 설정해 보세요. 예상보다 괜찮은 집들이 꽤 많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단지 새 아파트만 고르지 마시고 관리 잘 된 빌라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은 누구와 살아야 하나 보다 어디서 어떻게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내 몸에 맞는 집, 내 생활에 딱 맞는 동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으로 이사하신다면 노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한 집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위한 집을 준비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좋은 집에서 걱정 없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오늘은 집값보다 더 중요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이 10억이어도 통장에 0원이면 노후는 불안합니다. 이 말이 과장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달 제가 상담한 김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숙 씨는 올해 73세, 서울 노원구에 9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남편분이 5년 전 돌아가시고 홀로 지내시는데 겉보기엔 넉넉해 보이시죠? 그런데 지난 2월 새벽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셨습니다. 119를 간신히 불렀고 응급실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 안 하시면 위험합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원 수납 창구에서 6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정숙 씨는 당황해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83만 원. 어떻게 하지? 집은 9억인데.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 3시 누구에게 전화할까요? 아들은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딸은 애 키우느라 힘들고 결국 조카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조카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긁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정숙 씨는 병원 침대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내가 평생 남한테 손 한 번 안 벌리고 살았는데 이게 뭐야?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박명호 씨, 71세입니다. 5억짜리 아파트 주인이고 손주가 4명이나 됩니다. 지난 추석 때였습니다. 큰 손주가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대학 등록금이 좀 부족해서요. 2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명호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주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에 45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주택연금으로 매달 120만 원씩 받고 계시지만
생활비로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 달에 꼭 줄게. 손주는 괜찮아요라고 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는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명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주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은 5억인데 200만 원이 없네. 이런 일들이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 3집 중 한 집이 적자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80만 원 남짓입니다. 집은 비싼데 통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통장에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7일 실행 플랜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왜 부동산이 노후를 지켜주지 못하는지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집만 있으면 괜찮아. 집값은 계속 오르잖아. 정말 그럴까요? 부동산은 분명히 자산입니다. 하지만 급할 때 쓸 수가 없습니다. 집을 팔려면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도 걸립니다. 급하게 팔려고 하면 9억짜리 집을 8억에 내놓아야 거래가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자주 생깁니다. 70대가 되면 의료비가 갑자기 폭등합니다. 60대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납니다. 80대가 되면 3배 이상입니다. 특히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순간 골절입니다. 수술비 1천만 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왼팔이 저립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치료비 2천만 원. 뇌졸중이 오면 초기 치료만 3천만 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 팔고 올게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도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비는 매달 나갑니다. 적게는 월 100만 원, 많게는 월 200만 원씩입니다. 집으로는 이걸 낼 수가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값이 영원히 오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시나요? 강남 아파트도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일본을 보세요. 30년 넘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에 10억이던 집이 지금 6억입니다. 우리나라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데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특히 지방은 이미 빈집이 넘쳐납니다.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택연금 받으면 되지 않나요? 주택연금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은 평균 월 100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도 월 150만 원 수준입니다. 이걸로 생활비, 병원비, 관리비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매달 조금씩만 받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월 120만 원 받는다고 해서 800만 원을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빚을 내거나 누구에게 손을 벌리거나. 이제 심리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은 돈을 벌 때보다 잃을 때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벌면 되지 하지만 70대가 넘으면 다시 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에만 의존한다면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와 재산은 외부에 있지만 평안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서 온다. 집값이나 부동산 시세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바꾸면 뚝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면 또 떨어집니다. 하지만 통장에 있는 현금은 다릅니다. 내가 직접 관리하고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현금이 충분하면 선택권이 생깁니다.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을지, 어느 요양원에 갈지, 손주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이 없으면 집을 팔아야 하나? 누구한테 빌려야 하나? 하며 괴로워해야 합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이 정도는 있구나 하며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평안입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안전은 자산 총액이 아니라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장 쓸 수 있는 돈이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의미합니다. 현금성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은행 예금입니다. 보통 예금, 정기 예금 중에서도 중도해지가 가능한 상품들입니다. 필요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돈입니다. 두 번째, CMA라는 계좌가 있습니다. 증권회사에서 만드는 건데 예금보다 이자가 조금 더 높습니다. 입출금도 자유롭습니다. 세 번째, MMF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원금 보장은 안 되니까 돈의 20% 이하만 넣으세요. 네 번째, 6개월 이내 만기 정기 예금입니다. 급하면 중도 해지하고 아니면 6개월만 기다리면 되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돈들을 여러 은행에 나눠서 보관하는 겁니다.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제도가 금융기관당 1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제가 권하는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월 생활비 곱하기 24개월, 여기에 의료비 500만 원을 더하세요.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곱하기 24개월은 4,800만 원. 여기에 의료비 500만 원을 더하면 총 5,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왜 24개월일까요? 심각한 병이 생기거나 경제적 위기가 와도 2년은 버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년이면 집을 팔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충분한 시간입니다.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혜자 씨는 월 생활비가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곱하기 24개월 플러스 500만 원. 총 4,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윤철 씨는 월 생활비가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곱하기 24개월 플러스 500만 원. 총 6,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많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더 여유 있는 노후를 원하신다면 3년치도 고려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 돈을 한 곳에 몰아두지 않는 겁니다.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국민은행에 2천만 원, 신한은행에 2천만 원, 우리은행에 1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보관하세요. 또 하나 사다리식 예금을 활용하세요. 6개월 만기, 12개월 만기, 18개월 만기, 24개월 만기로 나눠서 예치하면 매 6개월마다 일정 금액이 만료됩니다. 금리가 바뀌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금을 모을지 7일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1일차, 돈이 어디로 새는지 찾으세요. 지난 3개월간 카드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꺼내세요. 식비, 병원비, 관리비, 교통비, 용돈, 경조사비 다 적어보세요.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앱을 쓰시면 자동으로 분류해 줍니다. 스마트폰이 어려우시면 노트에 적으셔도 됩니다.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히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2일차,
비상금 전용 계좌를 만드세요. 기존에 쓰던 계좌 말고 새로 하나 만드세요. 이 계좌는 정말 응급 상황에서만 쓴다고 정하세요. 카드는 만들지 마세요. 만들더라도 집에 두고 다니지 마세요. 은행 직원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비상금 전용으로 쓸 계좌 만들고 싶은데 금리 좋은 거 추천해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3일차 만기를 나눠서 예금하세요. 앞서 계산한 필요 금액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만기로 나눠서 넣으세요.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6개월 만기에 1천만 원, 12개월 만기에 1,500만 원, 18개월 만기에 1,500만 원, 24개월 만기에 1천만 원. 이렇게 하면 매 6개월마다 돈이 만료돼요. 급할 때 쓸 수 있습니다. 4일차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아두세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에 병원비를 200만 원 넘게 쓰면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정부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1577-1000번으로 전화하세요.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장기요양보험도 미리 알아두세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비나 간병비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줍니다. 5일차 사기 방어 체계를 만드세요. 70대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합니다. 1계좌 일용도 원칙을 지키세요. 생활비 계좌, 비상금 계좌, 용돈 계좌를 구분하세요. 각 계좌마다 출금 한도를 설정하세요. 큰 금액 이체할 때는 24시간 대기 시간을 설정하세요. 스마트폰에 은행 앱을 설치하고 알림 기능을 켜두세요. 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바로 알려줍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와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물으면 무조건 끊으세요.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절대 전화로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전화하면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해 줍니다. 6일차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세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OTT, 실제로 안 보는 거 해지하세요.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절약됩니다. 휴대폰 요금제도 점검하세요. 70대는 데이터를 많이 안 씁니다. 요금제 낮추면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절약됩니다. SKT, KT, LGU 플러스 모두 65세 이상 시니어 요금제가 있습니다. 월 2만 원대의 통화 무제한입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전기료, 가스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전기 히터 사용을 줄이고 가스는 중간 불로 요리하세요. 월 10만 원 이상 절약됩니다. 65세 이상은 지하철, 버스가 무료입니다. 문화누리카드로 연간 13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꼭 신청하세요. 월 최대 33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7일차 소득을 늘릴 방법을 찾으세요. 국민연금을 아직 안 받고 계신다면 언제 받는 게 유리한지 상담받으세요.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계산해 줍니다. 1년 늦추면 연금이 7%씩 늘어납니다. 빈 방이나 주차 공간을 임대하세요. 당근마켓이나 네이버 카페에서 주차 공간 월세로 검색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 한 대당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바둑, 서예, 요리 잘하시는 게 있으시면 동네 문화센터에서 강의해 보세요. 구청 평생학습관에 전화하면 시민 강사 모집 공고를 안내해 줍니다. 시간당 3만 원에서 5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집에 있는 안 쓰는 물건 파세요. 손재주가 있으시면 수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70대 이후 경제 전략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을 늘리세요.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하세요. 늦출수록 많이 받습니다. 70세까지 늦추면 최대 43%더 받습니다. 물론 건강 상태와 급한 정도를 보고 결정하세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면 빨리 받는 게 낫습니다. 부업도 고려하세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월 27만 원에서 71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가서 신청하세요. 편의점 야간 알바는 하루 4시간씩, 주 5일만 해도 월 80만 원입니다.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로 가까운 거리만 배달해도 하루 2시간씩 월 5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출을 줄이세요. 외식을 줄이고 집밥 위주로 바꾸세요. 월 평균 30만 원 이상 절약됩니다. 마트 갈 때는 꼭 목록을 작성하세요. 즉흥 구매를 줄이면 월 10만 원 절약됩니다. 의료비 절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큰 병을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 무료입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도 무료입니다. 꼭 챙기세요. 당뇨, 고혈압 있으시면 꾸준히 관리하세요. 방치하면 나중에 심장병, 신장병, 실명 같은 합병증이 생겨서 수천만 원 들어갑니다. 동네 보건소를 활용하세요. 혈압 측정, 혈당 검사, 건강 상담이 모두 무료입니다. 세 번째, 주거 전략을 세우세요. 집이 너무 크거나 관리비가 많이 나간다면 작은 집으로 이사하세요. 30평대 아파트 관리비는 월 28만 원, 20평대는 월 18만 원입니다. 관리비만 월 10만 원 절약됩니다. 9억짜리 집을 팔고 5억짜리 집으로 이사하면 약 3억 5천만 원의 현금이 생깁니다. 주택연금도 신중히 검토하세요. 집값 대비 월 수령액이 괜찮고 다른 소득이 부족하다면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상속을 고려하신다면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실버타운도 대안입니다. 초기 비용은 들지만 의료, 식사, 청소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24시간 응급호출 시스템이 있어서 안전합니다. 네 번째,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관리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병원비가 연간 100만 원 이상 적게 나옵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당뇨, 고혈압, 심장병 위험이 40% 이상 줄어듭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여하세요. 장기요양보험 등급도 미리 알아두세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비나 간병비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줍니다. 다섯 번째, 법적 안전장치를 만드세요.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를 알아두세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두면 재산 관리와 법률적 판단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의 후견 제도는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는 겁니다. 나중에 치매가 와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를 돌봐줄 수 있습니다. 유언장도 꼭 작성하세요. 재산 분할, 장례 방식, 연명치료 여부 등을 미리 정해두면 가족들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증 유언장은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시면 되고 비용은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각종 금융계좌 비밀번호나 중요 서류 보관 장소를 가족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두세요. 긴급 연락망 수첩을 만드세요. 은행 계좌, 보험, 연금, 부동산 서류 위치 등을 적어두고 자녀에게 이 수첩은 집 서랍 위쪽에 있다고 알려주세요. 갑자기 쓰러졌을 때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관계를 넓히세요. 경제적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넓은 노인은 우울증도 적고 치매도 덜 걸립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경로당, 복지관, 종교기관에 참여해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쉽게 풀립니다. 전국의 경로당이 6만 5천 개나 됩니다. 경로당에서는 식사, 건강관리, 여가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미활동이나 자원봉사도 추천합니다. 돈으로만 보면 지출이지만 마음의 만족과 사회적 관계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위해서는 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미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집이 있으면 됐지. 굳이 현금을 그렇게 많이 둬야 해? 집은 자산입니다. 하지만 급할 때 쓸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집값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시나요? 강남 아파트도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0억짜리 집이 7억이 됐습니다. 일본을 보세요. 30년 넘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에 10억이던 집이 지금 6억입니다. 우리나라도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70년까지 1,500만 명이나 줄어듭니다. 특히 지방은 이미 집을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값에만 의존하다가는 집 부자, 현금 거지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때 집값이 폭락하면서 많은 은퇴자들이 식료품도 못 사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두 번째 질문,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손해 아니야? 맞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현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1년 전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을 지금은 102만 원 내야 삽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안전이 수익보다 우선입니다. 높은 수익을 쫓다가 원금을 잃으면 다시 벌 시간이 없습니다. 30대, 40대라면 10년, 20년에 걸쳐 손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현금성 자산도 수익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3%에서 3.5%입니다. 5천만 원을 넣으면 1년의 세후로 약 148만 원 받습니다. 월로 따지면 약 12만 원씩 이자가 들어옵니다. 물가 상승률이 2.3%니까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늘어나는 금액은 연 60만 원 정도입니다. 크게 벌지는 못하지만 손해도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며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안정적인 현금으로 편안한 마음을 얻는 게 노년기에는 더 가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자식들이 도와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 자녀에 대한 의존은 매우 위험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여유가 없습니다. 취업, 결혼, 육아, 집 사는 거. 30대에서 40대 가구의 평균 빚이 1억이 넘습니다. 30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족관계입니다. 자녀에게 용돈 달라고 할 때마다 눈치 봐야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부담을 줍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노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가족 갈등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돕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걸 전제로 노후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모가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산다는 자존감이 가족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질문, 은행 금리가 너무 낮은데 정말 예금만 해도 돼? 70대 이후에는 원금 보장이 최우선입니다.
높은 수익을 쫓다가 원금을 잃으면 다시 벌 시간이 없습니다.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는 조금 위험하더라도 수익성 있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할 핵심 자금은 반드시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은퇴자들이 주식이나 펀드 투자로 큰 손실을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퇴 직전에 주식 투자로 노후 자금을 잃고 은퇴를 5년에서 10년 연기해야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8년 당시 60세 이상 투자자들이 주식과 펀드에서 평균 2천만 원 넘게 손실을 봤습니다. 특히 ELS, DLS 같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모두 잃은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안전하다, 원금 보장된다고 해도 반드시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으세요. 모르는 상품은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집은 숫자지만 평안은 오늘 꺼낼 수 있는 현금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비싼 집을 가지고 있어도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반대로 집값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통장에 충분한 현금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70대 이후에는 무엇보다 선택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병원에서 치료받을지, 어떤 요양원을 선택할지, 손주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선택권은 현금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즉시 통장 잔고를 확인하세요. 월 생활비에 몇 개월분이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부족하다면 목표 금액을 정하세요. 토스, 카카오뱅크, 각 은행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 주 안에 비상금 전용 계좌를 하나 만드세요. 기존 계좌와 구분해서 오직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할 계좌를 따로 만드세요. 가까운 은행 지점에 가셔서 비상금 전용 계좌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자동이체와 카드 사용 내역을 점검하세요.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과도한 지출이 있다면 정리하세요. 매월 현금 유동성을 늘려가세요. 기억하세요. 노후 준비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70대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더 안전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후에 재무 계획을 다시 세운 노인들의 경제적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씨 기억하시나요?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분. 상담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7일 플랜을 실천하셨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고 주택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상금 계좌에 2천만 원을 모으셨습니다. 지난주 정숙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에 잠이 와요. 통장 잔고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목소리에 평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경제적 걱정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노후 준비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노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